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권오훈님이 요청하신 헌정방송 안녕 드뷔시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안녕 드뷔시의 작가, 일본 작가 나카야마 시치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카야마 시치리가 쓴 다른 소설들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아마 뭐 호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YG나 저런 책 읽지 누가 읽냐라고 비호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너무 재밌어요. 네. 댓글 먼저 읽겠습니다. 켐약사님, 안녕하세요. 몇 주 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댓글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 저의 댓글을 읽어주신 방송을 병실에 누워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요. 저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출산 전날 입원을 해야 했는데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섬에 있는 서점을 들고 가서 읽었더랍니다. 전날 오후부터 읽기 시작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1시간 전쯤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조리원 침대에 누워 이 댓글을 적고 있답니다. 아마도 아이가 크면 엄마가 너를 낳던 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책이고 엄마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였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다 읽고 나서 남편에게도 읽어보라고 토스했는데 간병인 침대에 쭈그리고 누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열심히 읽더라고요. 소설의 모든 장면이 좋았지만 특히나 AJ 피크리가 마야에게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던 순간을 표현한 구절이 마음에 남네요. 저희 아기를 보았을 때 제 가슴속에 든 감정이 정말로 그러했거든요.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산후조리 중에는 책 읽지 말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심심해서 방금 심플 플랜을 살짝 펼쳐봤습니다.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첫 장부터 벌써 오싹하네요. 이제 뱃속에 애기도 없는데 괜찮겠죠? 크크. 아주 쬐끔만 읽고 쉬어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동적인 댓글이네요. 네. 아니 엄마가 너를 낳던 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책 하면서 책을 건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그 책이 섬에 있는 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책이 심플 플랜이면 이상하잖아. 그 책이 막 스노우맨이면 이상하잖아. 네. 정말 감동적인 댓글이어가지고 제가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픽해가지고 왔고요. 네, 축하드리고 그리고 섬에 있는 서점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남녀노소가 다 읽을 네. 수 있는 책이죠. 남편 막 눈물 그렁그렁. 네. 아직도 안 읽은 분들이 있다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읽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 중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 100만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꼭 이렇게 오기 부리고 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도 얘기해서 읽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랜만에 비하인드 허 아이즈 관련 댓글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밀크티님께서 비하인드 허 아이즈? 넷플릭스에서 같은 제목을 보고 쎄한 느낌에 다시 듣기 하러 왔어요. 이거 맞죠? 이 책 제목이 기억나다니. 저도 JYP님처럼 기억 못하는 책이 대부분인데 읽지도 않은 책의 스포일러 방송이 기억난 걸 보면 어지간히 재밌었나 봅니다. 다시 들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동이님께서도 저도 어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고 이 방송 생각나서 다시 들었어요. 사실은 이 비하인드 허 아이즈가 그 독지가 팬카페에서도 화제입니다. 지금 그 드라마가 노출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거 맞지 하면서 다시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새 저 책걸상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매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오늘은 또 어떤 글들이 올라왔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비하인드 허 아이즈 그 넷플릭스에서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하인드 허 아이즈가 드라마화 된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 몇 편인 것 같던데?
잠깐 지금 우리 지금 확인해 보자. 그 작가가 네.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네. 그 영화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판권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분합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게. 아, 네, 그래. 안타깝네요. 근데 분명히 또 그 보실 분 계실걸요? 궁금했어. 책도 읽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소리길래? 아이고 방살롱 마담님 댓글 하나 더 볼게요. 네, 일단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치만 완성했고 이번 유혹하는 YG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제가 독서 모임에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강독하고 있어요. 거기서 구술성에 대한 이해로 바트어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를 추천받아 읽고 있거든요. 작가 이름 듣고 오오 하며 책 목록이랑 에피 바로 독서 모임에 공유했네요. 성경 왜곡의 역사도 정말 재밌게 읽혀요. 예전엔 성경을 지적 호기심으로 읽어보려 해도 잘 안 됐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왜곡됨을 인정하고 본문 비평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추천해주신 바트어만의 최근 책들 읽어볼게요. 감사드려요. YG 목사님 말씀 듣고 재밌는 양념 얹어주신 크루분들 덕에 홀리한 방송임에도 웃을 수 있었네요. 케미스트리 짱! 네. 네.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죠. 네. 목사 됐으면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 발음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예수님 발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JYP가 그거 지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나저나 참 저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전국 축제자랑 서점에 깔렸겠죠? 네, 정말 집요하시네요. 아니 결국에는 네, 깔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 이런 좋은 제목을 버리고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네. 제목을 고소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표지도 막 되게 알록달록 표지로. 네, 표지 표지 이뻐요. 디자인도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책에는 뭐 추천사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있어요. 누가 썼습니까? 김하나 작가님이랑 박연준 시인님. 이게 딱 판매에 도움될 분들만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제가 고른 겁니다. 네, 왜요? 응? 왜 여쭤보셨어요? 아니 이제 저의 책에는 네. 김원비 작가가 추천사를 썼는데 네네. 김원비 작가의 책에는 누가 추천사를 쓰나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YG를 혹시 추천사로 뭔가 이렇게 노. 섭외할 계획은 저는 원래 제가, 없었죠? 네, 저는 뭐 혹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민폐 끼치기 싫다고 근데 거부했을 거고. 지난번 방송부터 YG님이 저한테 되게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요 진짜. 진짜? 네네. 뭐 바이러스? 아니 지난번 방송에서 YG님이 이런 나와 같이 방송도 해주고 고맙다 막 이러셨었잖아요. 나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방송 더 많이 하는데. 아니 그 본질을 간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JYP도 비슷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YG님이랑 방송 같이 하는데 YG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가끔 그분의 어떤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하곤 한답니다. 그러니 고마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추천사 의뢰가 왔으면 썼을 텐데 네. 의뢰할 그것 때문에 의뢰할 말끔했구나.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데 네. 당연한. 그러니까 딱 그 추천 받으신 두 분을 보니까 진짜 판매에 도움되는 분들한테 부탁한다. 그분들한테 추천사를 받아야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하신 분들이죠 두 분 다. 그럼 나는 왜 네. 김원비한테 추천사를 받은 그러니까 거야? 왜 그러셨어요? 잘못 고르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 두 분도 비교적 추천사를 잘 써주시는 분들이라서 JYP가 만약에 조심스럽게 출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콤비님 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김하나 작가님 같은 경우 연도 연도 있고 그 박신님도 연이 있지 않아요? 박연준 씨님이요. 네, 한두 번 마주쳤을 뭐 것 같은데. 쳤죠. 네. 왜냐하면은 그 좀 친한 네네네. 그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마 써 주셨을 텐데. 맞아. 아니 그리고 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너무 좋아하셨을 분들이에요.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을 두 분 다 너무 좋아해서 기꺼이 써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왜 김은비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얼른 지금이라도 이렇게 인생은 여행처럼 그거 써가지고 빨리 보내세요 그 두 분에게. 네. 아니 나는 추천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 축제자랑이 서점에 깔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도 여행 준비의 기술을 한마디. 자 목적은 달성했어. 아니 왜냐하면 그 책이 너무 안 팔려 요새. 그래서 힘들어. 그 독지가 카페에서 가끔씩 이제 에피소드들에 대한 품평을 서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여행 준비의 기술은 도대체 언제 좀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뒤늦게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읽고 한마디 소감을 쓰시는 분들 댓글을 그냥 의리상 하나씩 다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여행 준비의 기술 댓글이 소개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들을 보고서 안 되겠다. 자중해야겠다. 여행 준비의 기술이 언급되는 댓글은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 소개나 JYP의 이 뜬금없는 책 홍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네. 두 분은 모르세요? 두 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그렇지. 다음 책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쭉. 네. 근데 저는 지난번 방송뿐만 아니라 JYP님이 전국 축제자랑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행 준비의 기술 얘기만 하는 걸 묻으려고 그럼. 같이 저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그 인터넷 서점 창에 들어가서 혹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창에 들어가서 김원비의 전국 축제자랑 검색하면 이제 혼비님이 새로 낸 책이 나올 거고 강양구의 강한 과학 그것도 곧 나옵니다. 이런 걸 검색하면 그건 아직 멀었잖아. 아닙니다. 진짜요? 네, 3월 첫째 주에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왜 인터넷 서점에 4월이라고 깔립니다. 생각하고 있었지? 경쟁 도서네. 팀킬이잖아 그거는. 이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달라요. 강양구의 강한 과학과 김원비의 전국 축제자랑을 사시는 분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점에서도 되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멀리, 꽂혀있을 거예요. 굉장히 친하지 않아요. 굉장히 멀리, 친하지 않습니다. 강한 과학도 곧 나오는군요. 이 네. 방송 나갈 때쯤이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옵니다. 어쩌면 지난주 방송 할 때도 이미 나왔을 수 있고 이게 좀 문제긴 하네요. 책걸상의 애청자분들이 강양구의 강한 과학에도 어쨌든 간에 성의 표시를 해야 될 텐데 김원비의 전국 축제자랑도 성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전 크루고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크루기 때문에. 아니죠. 같은 식구인데. 그러면 제가 나눠드릴게. 그 자기의 그 이름 성씨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되시는 분들은 강양구 책을 사시고 시옷, 이응, 지읒 그 이후 히읗까지 되시는 분들은 김원비 책을 삽시다. 강이 좀 더 먼저니까. 그래서 강씨 책은 앞쪽 가나다에 있는 분들이 사시고 뒤쪽 분. 저는 시옷부터. 그러니까 세바공님부터. 세바공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반띵 될걸요 아마. 비읍 정도까지 김부터 박 정도까지 하고. 뒤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에피소드 나간 다음에 이 독지가님들 팬카페나 댓글 창들에 아이고 가지가지한다, 꼴값한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권오우님은 화내고 계실 수 있어요. 권오우님 지금. 이거 권오우님 헌정 방송인가요? 네. 권오우님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겁니다. 네, 권오우님. 권오우님한테는 할 말이 있어요. 헌정 방송 우리 원래 계약 조건은 1회만 하면 되걸랑. 네. 근데 지금 2회나 지금 헌정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권오우님은 앞쪽 성이니까 강양구의 강한 과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 나는 진짜로 두 권 다 관심이 있고 두 권 다 읽어보겠지만 결국은 강양구의 강한 과학은 왠지 내용이 상상이 되잖아요. 대충 뭐 어떤 거 썼을지. 근데 전국 축제자랑은 일단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터에 이제 연재되는 뭐 다른 글들이나 이렇게 리터를 뭐 매번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막 웃기고 재밌는 글은 별로 없잖아. 되게 막 우아한 글들이 많지. 근데 그것도 리터에 연재됐다 그래서 나는 재미없을 것 같다. 김원비의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덜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미리 읽으신 분들 뭐 박평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여자 축구보다 더 재밌다고 자꾸 이제 바람을 넣으니까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강한 과학보다는 전국 축제 자랑을 일단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전국 축제 자랑 제가 교보문고에서 한 권, S24에서 한 권.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은 그런 서점들에서 주문을 해야 이게 초반에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에 잡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주목받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저 진행자로서 저 동료 짝꿍 YG랑 상의는 안 했지만 제가 지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축제 자랑으로 방송합니다. 아, 근데 JRP님은 강한 과학으로는 방송 안 할 수도 있어. 네, 강한 과학으로 방송 안 해도 돼요. 네. 왜냐면 비읍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과학 읽으셔야 돼요. 난 둘 다 읽을게 그냥. 네. 사실 강한 과학은 그 혼비님 책이랑 경쟁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컨셉이 약간 교사들. 네,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난 굳이 따지면 대학생들 정도까지를 그럼 난 안 봐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 봐도 된다고는 안 그래. 네. 자, 기억부터. 네. 자, 안녕 DBC 얘기합시다. 네, 안녕 DBC.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헛소리를 앞에 한 적도 과거에도 있었겠죠. 안녕 DBC는 일단 전개가 초반에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여학생이 피아노 레슨 받는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 좀 주변 인물들 조금 나오고 이러더니 갑자기 사촌이죠. 사촌이 외국에 살던 사촌이 그거 얘기해도 되잖아. 얘기해도 됩니다. 사촌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쓰나미 대지진 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자, 근데 그 얘기 전에 이제 사촌 부모님 돌아가시는 이야기까지 일단은 접수하시고 애청자분들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약간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어떤 진입 장벽이 있냐면 일본 소설이나 혹은 일본 드라마 특유의 약간의 그런 가벼운 터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문체요? 네, 문체라든지 아니면 설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간 10대 소녀가 독백을 하는 설정이고 그리고 약간 청춘 맞아요. 무슨 로맨스나 아니면 칭리 소설처럼 약간 가벼운 터치로 접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진입 장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 미스터리 소설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오히려 약간 진지하게 쑥 들어가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라노벨 같았어요 시작은. 네, 처음은 라이트 노벨처럼 딱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좀 유치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촌 같은 여성 여학생이 일본으로 옵니다. 이제 누구죠? 이제 이모인가? 삼촌인가? 하여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JYP가 읽은 지 좀 돼가지고 헷갈렸는데 방학이라서 이미 와 있었어요. 네. 와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겨울방학이라서 겨울방학이죠. 아니 크리스마스 연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와 있었고 엄마 아빠는 뒤늦게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그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사고가 난 거야. 2004년에 그 인도네시아를 강타하고 막 반다아체 뭐 이런 지명 나오던 쓰나미 엄청나게 심했던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모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 사촌은 그 집에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 양딸로 이제 편입되는 것까지 편입 입양 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처럼 지내는 사촌이 자매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촌도 피아노를 또 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렇게 피아노 뭐 레슨 받고 뭐 이런 이제 평화로운 장면들이 이렇게 잠깐 이어지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불이 납니다. 네. 또 빠뜨릴 수 없는 할아버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대대로 부자는 아니었고요. 어마어마한 막 재벌 막 조단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좀 알아주는 알부자 요 정도로 그러니까 뭐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뭐 분당이나 일산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당이나 일산 지역에 신도시가 갑자기 되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일대가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막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농사짓던 분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 한 여러 개를 그냥 다 가지게 된. 네. 이제 지역 유지, 지역 부자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숫자 유산이 얼마인지 여기 나오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는 아닙니다. 네. 그냥 하여튼 그 동네 부자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불이 나고 네. 그 불이 나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두 자매 중에 사촌이. 한 명도 사촌이 또 죽고 이 주인공은 이제 전신에 막 3도 화상을 입고 막 사경을 헤매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난리를 그쵸. 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근데 살아나는 것까지가 초반이에요. 네, 근데 그 삼도 화상 수술 장면들이 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 의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완전 허구입니다. 완전 허구죠. 네. 그 택도 없는. 저는 그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두 번째 진입장벽이네요. 네. 혹시 이제 화상이라든지 뭔가 의료와 관련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읽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고 하실 텐데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삼도 화상 정도 입었을 때 그렇게 깔끔하게 재생 수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이거 너무 하여튼 실제보다는 비교적 쉽게? 아니 물론 고생한 장면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 치료되는 부분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네.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이제 주인공이 네. 그 화재 사건에서 사촌과 할아버지를 잃고서 혼자 살아남은 다음에 여러 차례 수술 끝에 어쨌든 뭐 자신의 피부 그리고 뭐 엄마의 피부 등등을 이식 받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제 모양을 다 만든 거죠. 네.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수술을 한 것들을 안착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뭐 재활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네, 당연히 이제 뭐 온몸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얼굴도 다 막 성형 수술하고 해가지고는 옛날 얼굴로 거의 복원을 시켰지만은 목소리도 변화가 맞아요.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손가락이 구축이 일어나서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뭐 피아노도 뭐 치고 싶지만 일단 손 움직임 장애를 후유 장애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계속 피아노를 칠 필요성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레슨을 받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근데 기존에 이제 레슨을 했던 피아노 선생님은 이렇게 가망 없는 아이에게 내 노력을 쏟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데 원래도 까칠한 선생님이었고 네. 그분은 이제 그 즈음에 그 까칠한 피아노 선생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신진 피아니스트가 그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사키 요스케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훈남이죠. 훈남이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심지어 막 사법고시 수석 합격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를 파보니까 사법고시 수석을 해서 검사로 임용되기 직전에 또 근데 이미 그 수습 때부터 막 선배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나 검사하기 싫어요. 나 피아노 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의절하고 그런 이제 천재 훈남 재수 없는 캐릭터 그런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봐야 전체 분량의 한 5분의 1? 10% 좀 넘는 수준? 네. 5분의 1도 안 될까요? 20%도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금은 더 해도 되겠죠. 내용을. 사건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장편이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뭔가 누군가가 이 주인공에게 해를 해치려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건 사실은 이야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설정이니까. 왜냐하면 유언장. 유언장 이제 살아남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할아버지 유언장 그 알부자 할아버지 유언장을 까봤더니 그 유언장의 내용이 쇼킹한 거죠. 그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네.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주인공의 아빠.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그 손녀,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반.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재산의 반은 손녀에게 그냥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쪼개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옆에서 딱 밀착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간병인 노릇도 하고 말벗 노릇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두 분 사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사이가 좋았던 간병인이 있었는데 그 간병인에게는 300만 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3,300만 원? 네, 정도. 그러니까 약간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운한 것이고 주인공은만 그냥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 주인공은 이거 저에게 왜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유산이 12억 7천만 엔이었군요. 총 한 130억 정도. 네.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12조나 뭐 1,200억 원은 아니잖아요. 삼성가는 아닐 테니까요. 하여튼 130억 원이 넘는 유산이 그렇게 분배가 된 걸로 유언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60억 정도가 그 주인공한테 가게 됐는데, 그런데 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준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면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여정을 포기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좀 하다가 그냥 안 된다거나. 뭔가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못 한다거나 이러면 그 60억은 고스란히 신탁을 맡겨놓은 그 변호사 법인이 가지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자꾸 살아남아가지고 이 멋진 피아니스트 선생님, 이 미사키 요스케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피아노에 대한 재능도 점점 살아나고 손가락 재활도 조금씩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학교 생활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 주인공을 목숨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서 경찰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그 화재 사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주인공한테 상속된 부분만 해도 뭐 한 60몇 억 되니까 그 아이가 죽으면 이득을 볼 사람들이 이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그럼 불난 것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인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미스터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들, 예를 들어서 삼촌이라든지 그 유산이 적어가지고 가장 입이 튀어나와 있는 삼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간병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집안일을 계속 살피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데 뭔가 그 전이랑은 분위기가 싸해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뭔가 이렇게 그 주인공을 노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까지 하면은 한 30% 됐네요. 앞으로 이제 70%가 됩니다. 요 정도,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렸죠. 중국집. YG는 뭔가 작가와의 두뇌 싸움에서 자기는 언젠가 눈치 깠다. 네. 요거를 이제 얘기했고요.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JYP처럼 그냥. JYP는 그냥 속아줍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거였어. 이러고 마지막에 웃는데 비하인드 허 아이즈 같은 것만 아니면. 비하인드 허 아이즈도 왜 그거 용인 못해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혼비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이요? 혼비님 근데 미스터리 좋아하니까 재밌게 네. 읽으셨을 것 같아. 저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근데 신선했던 게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캐릭터가 되게 센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수성가를 이루셨고 성실하고 강하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도 그러길 바라는데 자식들이 그러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운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부터 호통을 치면서 등장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주인공을 치료해줬던 성형외과 의사도 그렇고 이 요스케 피아노 선생님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되게 위로 같은 거 해주는 타입 아니고 되게 강하게 주인공을 몰아붙이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 박명수 스타일이에요. 라디오 진행하는 박명수 스타일. 제가 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으면은 뭐 이렇게 뭔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뭐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치. 사연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위로를 해주지 않고 그치. 혼냅니다. 그러니까 삼도 화상을 입고 붕대에 칭칭 감겨서 의식만 겨우 있는 주인공에게 의사가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려진 거다. 그런 물른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첫 대화에서부터. 근데 하고. 저는 살짝 그 할아버지한테서 누구를 봤냐면 네. 나카야마 시치리를 봤어요. 저도요. 나도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 네, 나카야마 시치리가 네. 그 1961년생이잖아요. 네. 그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이미 안녕 드뷔시를 낼 때 그쵸. 50세에 가까운 그쵸. 꼰대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치리가 계속 소설을 읽는 내내 이 작가가 떠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 작가가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웬만한 등장인물이 입을 한번 열면 대사만 막 한 장씩 갈 때도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분명히 이 대목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뭔가 꿈을 쫓아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둘째 네. 아들을 놓고서 네. 호통을 치는 장면이에요.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더구나. 뭐라더라 코스프레? 희한하게 분장하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변하는 것이 유행하지 않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다. 다들 지금의 자신이 어지간히 싫은 게지. 분명히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바라고 있을 거다. 그러고 보니 TV에서 유행하는 노랫말도 죄다. 너는 특별하다느니. 다른 자신을 찾으라느니. 엉뚱한 말의 대합창이더구나. 한데 말이다. 이 할아비 생각으로는 갖고 싶고 되고 싶다는 소망이나 희망은 과일 같은 거란다. 젊어서 먹으면 자양도 되고 미용에도 좋지. 그렇지만 과일이라는 게 때가 지나면 상하고 썩는 법이거든. 썩은 과일은 독소를 지녔지. 당연히 그걸 계속 먹는 사람은 뱃속부터 좀먹히는 거다. 그리고 현실과 싸우는 힘을 잃어간단다. 게다가 말이다. 아무리 맛있어도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과일을 먹어도 되는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걸 분수라고 한다. 분수를 모르는 자의 말로는 대체로 자멸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무슨 취재한 거를 다 쓰고 싶은 욕망도 있으셨는지 무슨 돌발성 난청 하나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 페이지. 약간 다 여기 등장 인물들은 걸어다니는 위키피디아 같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시치리가 떠다니고 나중에는 어쨌든 여기 주인공은 16세 소녀인데 가끔 읽을 때 16세 소녀가 할 수 없을 법한 이야기를 막 해요. 뭐 예를 들면 어차피 다다르는 곳은 모두 관속이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작가도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뒤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요즘 들어 애늙은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뭐 이런 거. 또 뒤에 가서 또 16세 소녀가 하기에는 너무 올드한 이야기를 또 막 하고 그 뒤에 할아버지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다. 뭐 이런 걸 이제 작가가 계속 덧붙이는데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 지금 데뷔작이라서 여기저기 좀 많이 미숙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시는 너무 겁니까? 귀여웠어요. 저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나 쇼팽을 네. 읽었거든요. 네, 저도 읽었어요.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 네. 중에서는. 그런데 언제까지나 쇼팽에서는 취재한 거 다 풀어내는 습관은 계속 가는데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어요. 네. 약간 혼내고 이런 건 좀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녕 드뷔시를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카야마 시치리가 이게 내 첫 책이지만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잖아.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진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약간 나이 들었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읽는데 공감되죠. 좋은 거예요. 꼰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길게 읽은 거 네. 엄청 공감해서 메모까지 해놨잖아요. 언제 어딘가에서 써먹어야지 하면서. 아니 저는 내가 써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좀 이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저를 야단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책장 한 곳에 꽂아놓고 나약해질 때마다 열어서 야단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야단 맞는 거 좋아하면 내가 가끔씩 네. 그러니까 좋아요. 그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건 이제 미사키 오스케가 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탐정이 네. 자기 학생에게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또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도 이제 시치리가 이제 약간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들지 않지. 죄인에게는 극형을, 더럽혀진 자 몸이 온전치 않은 자에게는 숨어 살라고 해. 주변에 물들지 않는 이분자는 말살하려 하고 지금의 일본은 분명히 그런 나라야. 언제부터인지 사회도 개인도 희망을 잃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350쪽부터 351쪽까지 네. 베토벤의 황제. 그쵸. 저희가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인데 네. 그 베토벤의 황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지금 일본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이 분노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코텀이 이런 글을 봤으면 수긍했을 텐데 너무 근데 저는 권오후님의 그 헌정 코텀은 트래시 맥밀런 코텀. 네, 우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에 방송했던 네. 그 시크의 저자입니다. 지금 요 방송만 들으시는 분은 그러게요. 뭐라는 죄송합니다. 거야? 하고 지금. 근데 저는 이 헌정 방송을 부탁하신 권오우님 스토리 자체도 저한테 좀 힐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을 다 찾아 읽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때 무슨 전자 건반 사셔서 피아노 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나는 이 얘기 자체가 너무 힐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권오우님이 지금 대충 나이를 따져보면은 한 30대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읽은 책이 5권도 안 되었는데 책걸상을 접하면서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일 거라고 저는 그냥 예측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시치리의 이런 모습들조차도 권오우님에게는 뭔가 좀 마음을 다잡는 요소가 되지도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는 자꾸 이제 그 꼰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꼰대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네.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뭔가 네.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고 네. 삶의 가이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엇나갈 때 아니면 네. 불안할 때 힘들 때 뭐 버팀목이 네.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옆에 있는 게 사실은 네.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일 건 내가 안 받으려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분위기는 약간 네. 항상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이런 이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야. 이런 거는 다른 일본 소설에서도 흔히 네.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네. 일본에서는 많이들 많이 하죠.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로는 잘 안 하잖아요. 대화로는 그리고 이제 뭐 서술을 하시지. 3페이지 넘게 그거 너무 웃겨. 불관용의 시대다. 불가능의 시대야. 언제부터인지 사회도 개인도 희망을 잃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 근데 권오우님 그 한 번 더 해봐요. 근데 요번에 좀 더 할아버지처럼 캐릭터 부여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YG님 연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해서 지금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그쵸? YG는 연기는 안 될 거예요. 보시나라 몸을 발음이 사리는 안 것이야말로 돼가지고. 비굴하면 원흉이야. 뭐 이런 대사들. 맞아요. 보석 같은 말이 되게 네. 많아요. 보석 같은 말이네. 특히 오늘 이분들 그 기분 좋은데? 300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는 350쪽부터 351쪽까지는 진짜 꼭 한번 제가 그 댓글로 달아놓을까요? 줄 쳤냐? 거기. 줄 쳤어요. 별표 5개.
아 맞다. 그때 왜 권호은님께서 이현승 번역가님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이제 책 얘기는 그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뒤에 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이현승 작가님. 번역가님. 네, 번역가님. 근데 저는 시치리 작가님은 몰랐는데 이현승 번역가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본격 추리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릴러 말고 이렇게 탐정 나오고 트릭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일본 추리소설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모리 히로시라고 있어요. 근데 모리 히로시의 모리 히로시? 응, 모리 히로시. 모리 다카시는 네. 아 모리 다카시 누군지 알고 알죠. 있는 겁니까? 그때 성대모사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리 히로시의 SM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 10권을 저는 다 읽었는데 그 5권을 이현승 번역가님이 해주셨어요. 주로 보니까 미스터리 네네. 일본 미스터리를 완전. 그래서 선택해서 다 번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처럼 본격 일본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현승 번역가님을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하시는 그 모리 히로시 책도 이분이 약간 이공계 스릴러로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번역 난이도들이 있는데 번역도 되게 매끄럽게 잘해주시고 하셔서 이현승 번역가님 이야기하셔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그 이현승 번역가님의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이현승을 쳐보면 이현승 번역가님이 어떤 그 책들을 번역했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네. 일단 나카야마 시치리 작품을 거의 한 네. 상당히 많이 거의 독점 해서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예를 들어 모리 히로시 같은 경우에도 SM 시리즈가 사이카 모에 시리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미스터리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잘 읽히는 미스터리물을 네. 진짜 픽해가지고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인터넷은 정말 놀라워요. 좀 이현승 번역가라고 쳤더니 뭐 생물학 전공하셨네요. 그래서 이공계 책도 잘 번역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어 공부하셨고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 아이들 책도 많이 번역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승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성모라고 있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 뒤에 20페이지에서 대반전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성모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 할 때 그 성모입니까? 네, 그 성모예요. 알겠습니다. 이현승 번역가의 성모. 아키요시 아무래도 번역가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냐. 성모는 아키요시 리카코? 네, 아키요시 리카코. 네, 이분 누구예요? 작가요. 이 책도 평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세상은 넓고 네. 이런 거네요. 도쿄 외곽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동의 시신이 발견된다. 피해 아동은 목이 졸려 살해당하는 시신 훼손의 흔적까지 있다. 뉴스에서 사건을 접한 번역가 호나미는 자신의 소중한 외동딸이 무사할 수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한편 경찰은 전력으로 수사를 펼쳐나가지만 범인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취한 행동은 설정은 상당히 되게 노멀한데 네. 마지막 20페이지에서 약간 반전. 두뇌 게임 좋아하시니까 YG님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비하인드 허 아이즈 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와서 죽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이 암흑소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키오시 리카코의. 네, 맞아요. 암흑소녀라는 그 첫 번째 작품. 네. 그 암흑소녀 작가의 책이군요. 성모는. 네. 자, 이야기가 아마 산으로 들로 여기저기 자, 그런데 이제 시치리. 그리고 그 미사키 오스케 시리즈 그거 어떤 소설들이 있는지는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쇼팽. 네. YG가 한 권만 읽어도 되는데 여러 권을 읽어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안녕 드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자요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언제까지나 쇼팽 어디선가 베토벤 다시 한번 베토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책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약간씩 나옵니다. 쇼팽에도 나오고. 네. 이렇게 음악가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넣어서 제목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적어서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까지나 쇼팽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어디냐면은 폴란드예요. 그리고 그 국제관계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스케일을 확 키웁니다. 또. 네.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베토벤 다시 한번 베토벤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놓은 책은 미사키 요스케의 고등학교 시절. 네. 뭐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베토벤 같아요. 그래요? 제 기억에는 다시 한번 베토벤 같고 그리고 안 읽어봤어요. 확인할까요? 또 네. 뭘 확인해 그냥 네, 넘어가. 맞아요. 내가 안 본 거니까 괜찮아. 대충 말해. 근데 아까 왜 YG님 베토벤 황제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성진 버전으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드뷔시를 읽고 베토벤 황제를 한 7, 8명의 버전으로 봤는데 왜 조성진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방송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우주로 막 떠다니는 방송입니다. 아니 근데 권호우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황제를 조성진 버전으로 못 들어봤거든요.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정말 저 권호우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음악도 열심히 듣고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그 회사의 일은 할 시간이 있습니까? 두 분은? 할 시간 있죠. 열심히 하죠. 밤잠 안 자고 다 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 시칠이 등장인물 같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요즘 젊은 것들. 응? 요즘 회사원들은 회사 일을 도대체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응?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다가 일찍 네. 퇴근할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언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몇 페이지냐 거기 제가 읽었던 되게 거. 좋아한다. 350페이지? 네. 350, 351조. 네. 그거 뭔가 이렇게 JYP 버전으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한번 클립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다.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야. 정말 좋아하지. 네. 정말 이게 대사거든요. 그 피아노 선생님이 책에 딱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전체가 그 피아노 선생님이 혼자 말서 막 이렇게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오죽했어요. 여기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현대는 불가능 옆에 바로 붙여놨잖아요, 바로. 자, 혹시 이 책 읽으실 분들은 이제 350페이지에서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야 나오면 전부 이제 여기였어 이러고 빵 터지시겠네요.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자, 저 네이버 카페에 오르겠군요.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야라고. YG님이 줄 쳤다고. 근데 권호우님 너무 즐거운 책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나카야마 시칠이라고 하는 네. 우리 셋 다 몰랐던 네. 일본 작가의 또 세계로 인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애청자분들도 검색해가지고 한 편이라도 읽어보세요. 네. 안녕 드뷔시나 네. 안녕 드뷔시가 취향이 아니라 그러면 전혀 다른 분위기에 다른 시리즈 많으니까. 미코시발 레이지 시리즈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이 작가 정말 내가 왜 몰랐지? 다재다능한 작가구나라고 생각하시리라고 확실합니다.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 자, 현대는 불가능의 시대. 네, 오늘의 명언으로 남기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